1995년 11월 충청북도 작은 시골 마을. 새벽 4시 30분 김지은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 맨발로 내려선 지은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안을 희뿌옇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기침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서리가 내린 마당을 지나며 지은은 자신의 숨이 하얗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7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물동이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이미 그 무게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밥은 했냐?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김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늘 차갑고 건조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곧 차려드리겠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빨래까지 널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운 지 벌써 1년째 17살 딸의 어깨에 집안일이 모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태수야, 일어나라. 아침이다. 같은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장남을 부를 때의 어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지은은 그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2살인 오빠 태수는 서울대학을 다닌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작년부터 휴학 중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집안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키 큰 체구의 단정한 얼굴, 예의 바른 말투로 마을에서는 모범 청년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만이 알고 있는 태수의 진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봐. 아무도 없을 때 태수가 부르는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은의 온몸은 굳어졌습니다. 태수의 손이 자신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쥘 때의 그 느낌을, 귓가에 속삭이는 소름 끼치는 말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그때의 태수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지은은 상을 차리며 어머니 방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 어느 날 지은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으려 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집안이 망한다. 그 한마디로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큰아들은 집안의 희망이었고 딸은 언젠가 시집갈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씨 집안의 분위기를 어렴풋이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괜히 나섰다가 우리만 손해야. 체면을 중시하는 시골에서 추문은 곧 집안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이었습니다.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날도 태수는 나가면서 지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겉으로는 장난스러운 제스처 같았지만 지은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또다시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리고 아버지의 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한쪽 구석, 지은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보였지만 그 별빛마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집안에서조차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자신에게 닥칠 더 큰 시련을, 그리고 그 시련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1996년 2월, 지은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생리가 2달째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에 치이고 태수의 위협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은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8도 되지 않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배를 만져보니 미묘하게 볼록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기를 바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왜 그러니? 엄마, 아이가.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지은을 바라보더니 천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거니?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 그게 아니에요. 태수 오빠가. 그만해. 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힘없던 목소리와는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집안이 망한다고 했잖니.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마을에서 비밀이 오래 유지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씨 집 딸이 배가 불러왔다더라. 아직 고등학생인데 말이야. 제가 원래 문제가 있는 아이 아니었나? 장날에 나간 지은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선들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손가락질이 따라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 부모가 제대로 안 가르쳤나 봐. 지은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이미 소문을 들었나 봤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태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 동생이 임신했다는데 너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냐? 태수는 놀란 척했습니다.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가? 태수야, 넌 잘못이 없다. 하지만 이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아버지는 태수에게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모든 화살은 지은에게만 향했습니다. 내가 유혹한 거 아니냐? 아니면 밖에서 다른 놈과. 아니에요, 아버지. 지은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 이미 소문이 다 났어.
우리 집안이 동네 망신이 됐다고. 그 순간 태수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그는 입골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말하면 죽여버린다. 지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적으로 돌린 것 같았습니다. 가해자인 태수는 여전히 점잖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고 피해자인 자신만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지워야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움직임이 그 생각을 막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만은 자신과 혈육으로 이어진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어색해했고 학교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졌습니다. 학교 그만둔다고요? 담임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지은아, 무슨 일이니? 혹시 집에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알아채는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다 해도 이 아이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 아이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지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의지가 앞으로 그녀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줄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1996년 4월, 지은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마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아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 집안 교육이 잘못됐나 봐. 지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일단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는 것이 힘들었지만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정류장에는 이미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태수였습니다. 새벽 첫 차 시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임신한 몸으로 어디 갈 데나 있다고 생각해? 돈도 없으면서. 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에게는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떨구고 태수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시도했습니다. 밤에 몰래 나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태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임신한 미혼모가 홀로 살아갈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친척들도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배는 계속 불러오는데 갈 곳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그런 지은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은주는 마을 입구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40 중반의 그녀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따라 이 마을에 온 지 10년째였습니다. 도시에서의 경험이 있던 은주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에 비난 대신
연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 문구점 앞을 지나가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몸이 더욱 힘들어진 것입니다. 아이고, 괜찮니? 은주가 급히 달려와 지은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앉아봐. 차 한 잔 마셔.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로부터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던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아이 아빠는 어디 있니? 은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지은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저를 나쁘게 봐요. 사람들은 몰라. 진실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야. 은주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아직 어린데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그날 이후 지은은 가끔씩 은주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요즘 어떠니? 그냥, 그래요. 많이 힘들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은주는 몰래 김밥을 싸서 건네주었습니다. 조금씩 돈도 모아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물론이지. 넌 아직 젊고 아이도 있잖니. 희망을 잃으면 안 돼. 은주의 말에 지은은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어느 날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넌 도망쳐야 해. 어디로요? 서울에 가면 미혼모들을 도와주는 곳들이 있어. 나도 예전에 그런 곳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거든. 지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럼. 너 같은 아이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들이 있어. 은주는 지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포기하지 마.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해.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은주의 말이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마치 엄마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꼭 이곳을 벗어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작은 연대였지만 은주의 도움은 지은에게 새로운 빛을 주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은 희망의 시로락이었습니다.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더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밤은 길었습니다. 지은은 방 안구석에 앉아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어둠은 짙었지만 삼장에서의 위기를 겪으며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생겨났습니다. 더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면, 자신을 지켜내려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아이의 내, 그리고 은주 씨가 건네준 작은 돈 봉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떠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했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집안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태수의 눈길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집안의 통제는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지은은 그 틈을 보았습니다. 새벽녘 지은은 문구점 은주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은주 씨는 조용히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은아, 준비는 됐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네,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아이와 함께 나가야 해요. 은주 씨는 잠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 두렵겠지만 넌 할 수 있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그 말은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진심 어린 격려를 듣지 못했기에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밤이 깊을 때 아이를 품에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태수였습니다. 그는 지은을 집에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인물이 도와주었습니다. 한상민, 예전에 청년회에서 마을을 오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돕기 위해 내려왔다가 우연히 지은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떠나야 할 이유 충분히 알겠어. 지은은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행동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은주 씨는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분유와 작은 가방을 건네주었고 상민은 골목길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요동쳤지만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태수가 뒤에서 불쑥 나타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이었지만 그 속에 작은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마치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그녀는 은주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면 꼭 은혜 갚을게요. 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 같은 건 없어. 내가 잘 살아주는 게 곧 보답이야. 지은아, 꼭 행복해야 해. 상민도 짧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이 번호로 연락해. 혼자 힘들면 내가 도울 수 있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은주 씨와 상민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은은 아이를 꼭 안은 채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희망의 빛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이와 함께 살아낼 거예요. 버스는 긴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흐르며 지나갔습니다. 어두운 밤을 헤치고 나아가는 차 안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와 미래를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만 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희망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분명히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이 가슴에 자리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지탱해 줄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낯선 빌딩 숲과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아이를 품에 안고 내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에서 지은의 새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낡은 싱글 침대, 창문은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에게 그것은 감옥이 아닌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마음껏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 돌봄과 생계를 함께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피곤이 쌓였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가 잘 자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은의 곁에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은주 씨는 종종 안부 전화를 해주었고 상민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응원들이 모여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어느 날 은주 씨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좁은 방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은주 씨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움은 됐어. 넌 이미 스스로 잘하고 있어.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지은은 지난 고통이 단순한 상처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지은은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작은 글쓰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마을에서 겪었던 억압,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 글로 적으니 아픔이 정리되고 상처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도 밝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며 엄마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야. 여기 꽃도 있어. 지은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응, 우리 집. 꽃도 있고 내 웃음도 있네. 그 단순한 대화 속에서 지은은 진정한 회복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의 따뜻함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민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은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삶 말이야.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상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그 말은 지은의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고 앞날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길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시작된 삶은 언젠가 더 넓은 세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